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학습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사 학습지는 여러분 방학 전에 이미 배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부터 학습지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세요. 자, 고대사입니다. 서양의 고대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라고 하면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이 크레타 섬은 바로 그리스 반도 옆에 있는 에게라는 바다, 에게해라는 곳에 있는 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의 고대 문명의 출발지는 바로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크레타라는 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청동기와 그렇죠. 문자죠. 이 크레타 문명은 섬에서 발달한 문명이고요. 이 문명이 어디로 전달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본토로 전달됩니다. 크레타 섬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리스 반도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본토로 들어가 오늘날 미케네 문명,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미케네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케네 문명으로 발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에는요,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폴리스라고 하는데요. 폴리스의 기본적인 뜻은 그리스어로 성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성체라는 뜻인데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라는 지역을 여행을 가보시면요. 우리가 포카리 스웨트 선전하는 거 보면 이렇게 파란 산토리니 그 해변가가 나오죠. 그런데 어때요? 평지가 아니에요. 해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지요. 맞습니다. 그리스 반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수립하기가 어려워서 크고 작은 도시 국가가 발달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폴리스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도시의 한가운데는요. 높은 곳에 그렇죠. 아까 내가 산지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한 중앙에 무엇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신전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신전. 그들의 도시 한가운데 신전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신이 존재한다. 신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 신전 중앙 주변에는요, 넓은 평지가 있는데요. 이곳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안 쓰는데 포털 사이트 중에 다움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이 다움 포털 사이트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광장이 있는데 이곳의 이름이 바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집회 또는 경제활동, 시장이 열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스의 구조를 보면 한가운데 신전, 그리고 그 주변에 아고라.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함께 정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폴리스로는 밑에 아테네와 그리고 아테네가 있는데요. 스파르타가 있는데 아테네 먼저 설명할게요. 아테네는 해안에 위치합니다. 바닷가 근처니까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가 어떨까요? 쉽죠. 그래서 상공업이 주로 발달했던 나라인데요. 아테네의 가장 큰 핵심 바로 민주정치가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민주정치는요. 처음부터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던 건 아니에요. 옆에 나와 있죠. 재산에 따른이라고 하죠. 재산에 따라 처음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부터 정치에 참여하다가 점차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가 범위가 어때져요? 넓어져요. 이때 이 민주정치의 가장 활발했던 흔적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도편 추방제라는 건데요. 도자기 조각,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요. 도자기 조각에 독재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그럼 그 사람이 투표가 되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아테네라는 도시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재 정치를 막고자 했던 이러한 민주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 도시국가가 바로 아테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요. 처음에는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다 참여했는데 이 시민의 참여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여자. 여자는 시민의 참여가 그 당시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외국인들. 당시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제외됐던 인물이죠. 하지만 이 아테네가 이런 민주정치를 통해서 세력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에 있는 대표적인 폴리스 중에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만에 품은 또 다른 폴리스가 있습니다. 아테네와 쌍벽을 이루었던 바로 스파르타라는 나라이죠. 스파르타는 내륙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소수의 정복자가 다수의 시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엄격한 군사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스파르타 이러면서 등장하죠? 바로 300과 같은 이러한 소수가 다수의 시민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매우 강력한 군사 훈련,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쟁이 시작됐고요. 이 경쟁으로 발발된 것이 바로 전쟁인데요. 제일 첫 번째, 아테네가 아까 그리스 지역에서 세력이 키워진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싸울 때 맹주 역할, 맹주라는 건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운 전쟁이에요. 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나라가 아까 누구였다고요? 맞습니다. 아테네였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성공하는데,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아테네가 힘이 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불만을 품었던, 아테네가 강해지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싸움이죠. 이유가 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 이 전쟁은 바로 그리스 반도의 폴리스의 주도권을 잡고자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맞습니다.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스파르타가 이기다 보니까 이후로부터 그리스는요, 문화적으로는 점점 후퇴돼요. 힘만 세면 됐거든요. 그래서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북쪽에서 성장했던 또 다른 폴리스, 바로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리스의 문화적인 특징을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그리스, 즉 폴리스에는요, 한 중앙에 뭘 만들었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신전이 있었어요. 신 중심의 문화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그리스의 신들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 봤죠? 네. 아테네, 제우스와 같은 신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리스 신들의 특징은 누구와 유사해요? 맞습니다. 인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신 중심의 문화이면서 동시에 인간 중심의 문화였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건축물 하면 옆에 나와 있는 파르테논 신전 등과 같은 이러한 신 중심의 문화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색,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과 같은 오늘날에도 알려져 있는 철학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성장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의 경쟁 상대였던 스파르타가 이겼기 때문에 점차 그리스는 쇠퇴하게 되고요. 북쪽에서 성장했던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했다. 마케도니아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보면요.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반도 북쪽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나 그의 세력이 점차 어디로 갔느냐? 동쪽으로 뿐만 아니라 남쪽에 그리스 정복하고 동쪽으로 원정을 갑니다. 우리가 이걸 동방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원정을 가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첫 번째 열쇠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동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정복한 땅에 도시를 만들었는데요. 이 도시마다 누구를 이주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면 그리스 군인들을 이주하게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동양과 서양 사람들이 결혼, 혼인 정책을 통하여 당시 새로운 문화인 무슨 문화? 그렇죠.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전혀 다른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발달했던 또 다른 사상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공동체보다 내가 중요해 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주의가 좀 발달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코로나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코로나.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써야 돼. 그리고 선별검사 받아야 돼. 라는 건데 아니야, 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해. 그러니까 난 선별검사 안 받겠어. 나 마스크? 자유롭고 싶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강조되는 개인주의 사상이 등장했고요. 또 다른 사상 하나는 바로 세계 시민주의라는 겁니다.
폴리스가 확대됐잖아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정복해서 영토가 넓어졌고 동양으로 진출하면서 영토가 더 넓어지니까 하나의 조그만 도시국가 폴리스에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자 하나의 제국을 이루자라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보다는요, 문화적으로 좀 더 아주 세밀하고 이렇게 표현적으로 말한다면요, 굉장히 자세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조각상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옷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로마 제국으로 넘어갈게요. 로마, 공화정이 발달합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귀족정과 바로 민주정이 결합된 상태인데요. 귀족정이라고 하면 귀족의 대표인 원로원들이 모이게 되는 회의, 귀족 회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민주정의 요소로는 밑에 평민의 호민관 12표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중 12표법은요, 최초의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이란 문자로 기록된 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민주정이 이렇게 귀족정과 민주정이 결합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민들의 권리가, 시민들의 권한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맞습니다. 당시 전쟁을 통해서요, 영토가 확장되는데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시민들이었어요. 그중에 돈이 많았던 시민들은 군대를 사고 무기를 사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큰 공적을 쌓거든요. 그 대가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달라져요. 무슨 전쟁 이후로요? 포에니 전쟁 이후로요. 여기 별표 많죠. 중요한 파트입니다.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면요,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해요. 그래서 카르타고, 바로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국가였거든요. 이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대농장 경영이 가능해졌는데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족들의 세력이 커지고요. 평민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평민의 대표, 아까 평민회의 대표가 바로 호민관이었거든요. 평민의 대표 호민관이었던 바로 그라쿠스 형제 2명이에요.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관이었어요. 이때 토지를 재분배하자, 평민들이 몰락했다, 평민들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왜?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독재자인 누가 등장합니까?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독재 정치로 인해서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던 시기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누가요?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해요. 그는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했을 때요.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굉장히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황제회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제정시대라고 하죠.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약 200년간 평화 시기를 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누렸는데 문제는 아까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왔던 것들이 중단돼요.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거든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민족들도 침입하고 또 군인 황제가 50년 동안 25번이나 바뀌어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걸 또 잠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는 중요하니까 별표가 또 나왔겠죠. 자, 제일 첫 번째, 왕권을 강화하고자,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요? 비잔티움. 오늘날로 따진다면 비잔티움이고요. 그 당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름을 따거든요. 수도를 천도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한국사 시간에 여러 번 배웠을 겁니다. 천도의 목적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또는 이민족의 침입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트교를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이미 많은 세력들이 유일신을 믿는 크리스트교가 확대되어 있었고 이들을 계속 탄압하다가는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되지 못하니까 크리스트교를 공인합니다. 바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1세 때는요. 국교로까지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로마 제국 역시 힘이 약해지면서 동양과 서양, 즉 동쪽의 로마와 서쪽의 로마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래서 끝내는 동로마는 계속 유지돼요. 이후로 1000년간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반대로 서로마는 북쪽에서 내려왔던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중세 유럽이 시작됩니다. 자, 로마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하면요. 바로 실용적 문화가 발달합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거. 그래서 발달했던 것이 건축 양식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법입니다. 아까 세계 최초 성문법이 만들어진다 뭐였죠? 12표법이었죠. 이 12표법은 또 나중에 시민법으로 확대됩니다. 시민법은요, 위에 먼저 나와버렸네요.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영토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되죠. 어떻게? 제국 내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로마 법 대전으로 확실하게 공표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표적인 종교 아까 크리스트교였죠. 크리스트교는 초기는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1세 때 국교로 자리 잡아서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의 문화가 바로 크리스토교를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유럽 문화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프린트물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교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정연호 선생님께서 교과서에서 정리해 주셨을 겁니다. 교과서 201페이지 주제 탐구를 참고해서요.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